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특별생방송 박스권 증시 돌파 전략 4부의 박나윤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5월, 우리 계좌에도 따뜻한 소식 가져다줄 알찬 투자 전략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경제TV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박스권 증시 돌파 전략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경주마 본방송에서는 이상로, 최충성, 박윤진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경주마 특별 생방송 출연 파트너의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 이야기는 와우넷으로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최충성 파트너, 저녁 8시 40분에는 이경락 파트너, 밤 9시에는 김도명 파트너가, 밤 10시에는 강정원, 한옥석 파트너, 밤 11시 40분과 50분에는 각각 안인기, 양태원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유익한 투자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와우넷 대표 파트너가 직접 선정한 6월 핵심 유망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와우넷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경주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전에 하락폭이 다행히 오후 들어서는 좀 만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또 이 박스권이죠. 그렇다고 이 멍하니 앉아서 시장 좋아지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특별히 박스권 증시의 강자들 3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박스권 증시의 강자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표현 어땠습니까? 박 대표님. 좀 어색합니다. 네. 근데 어색한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전문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박스권인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모르고 매매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박스권이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또 갑자기 된 거예요. 근데 역시 박스권에는 개별주 시장이거든요. 박스권 하면. 그래서 개별주에 다 강하신 우리 최 대표님 또 우리 이상무 대표님 이렇게 모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세 별로 연연하지 않는 그런 그럼요.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네, 우리 박윤준 대표님이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또 박스권 개별주 또 엄청 또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수익률 보고 뽑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성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 박스권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 대표님은 이거 방송 끝나고 또 뭐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박스권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7시에. 네, 워낙 개별 정세이기 때문에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안 움직인 것들을 좀 보자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때 말씀하실 거 여기서 좀 다 말씀 풀고 가세요. 네, 조금 네. 하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부터 좀 짧게 짚어보죠. 미국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는 크게 조정을 받나 싶더니 다행히 좀 보합 정도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은 자꾸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있는데요. 역시 이상하게 저는 12년 전에 말입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딱 12년 전에 2011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정권이 오바마 정권이니까 민주당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부채 한도 협상으로 굉장히 서로 실갱이를 오갔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부채 한도 협상 되긴 되는데 그 후가 후폭풍이 굉장히 컸죠. 네. 근데 지금 약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6월 1일 지금 엑스데이트라고 해가지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연준부터 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협상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후에 후폭풍이 있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아마 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고 있는 막바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렸다 하루 올랐다 하루 좋았다 하루 좋았다 이게 6월 1일 돼야 결정이 날 것이고 결정이 나더라도 또 한 가지 고비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고비가 있습니까? 결정이 나도? 이게 지금 신용이 부채가 더 높아진 안 그래도 CDS 프리미엄 1년물 구체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간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부채가 더 협상이 돼서 올라간다 하면요. 사실 미국의 그 무위험 수익률을 자랑하던 미국 국채에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CFA라는 그 국제 재무 분석사 시험을 볼 때
CAPM 모형이라고 해서 그 모형을 공식 이용해서 문제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이용했던 무위험 자산이 바로 미국의 국제 수익률인데 이게 지금 그 공식을 깨트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무위험 자산이 아니다. 미국 국채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무위험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신용이 강등이 됩니다. 2011년도에 신용이 강등이 되는 상황이 사상 초의 사건이 나면서요. 여러분들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증시는요. 그야말로 정말 폭락장이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네. 딱 12년 전입니다. 그때를 되돌려서 이번에 신용 강등이 없었으면 무난하게 넘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이 방금 미국 증시 상황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전히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만은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 어련히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도 상당히 강한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던 것이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권에 좀 살아나면서 반도체도 바닥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큰 위험성 없는 부채 한도 협상도 결국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코스닥에서는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그만큼 또 빠르게 돌면서 원래 이제 이 박스권이라는 것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가던 종목이 좀 더 차익 매물이 넣으면서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고받고를 하면서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 바로 박스권 시장이 연출됩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이 딱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비중을 좀 높이면서 진행을 좀 하신다면 그래 충분히 지금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금일은 좀 시장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제한적인 상승 하락이 좀 반복되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뭐 부채 한도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채 한도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올해 들어서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사실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게 뭔가 데이터적으로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죠.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좀 나아졌는데 지금 뭐 대외적인 그런 요인들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고 여기에는 이제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하다는 부분이 국내 시장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사실 올해 좀 흐름을 보신다면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AI 그다음에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가장 상승폭을 뭐 굉장히 강하게 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주도 섹터의 부재이지 부채 한도 부분에 문제는 아니다. 물론 체크는 해야겠지만 일단 대외적인 환경 자체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사실 수급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큰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오늘은 양호했다. 일단 부채 한도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지금 계속 박스권입니다. 지금 3월 이후에 2,500선을 넘나들면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한 석 달 가까이. 네, 박스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일단 워낙에 많이 내렸던 코스피 지수죠.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진짜 1년 반 동안 주식시장 너무너무 하락해서 힘들었던 기억 나시죠? 이게 네. 바로 금리 인상에 주식시장은 바로미터가 되는 정말 가장 바깥에 있는 금리 인상과 가장 바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반대 방향에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 너무 폭락했는데 이제서야 그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던 금리 인상을 기조가 이제 조금 꺾이면서 더 이상은 이제 금리 인상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점핑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없이 그냥 이렇게 V자로 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급등주형으로 이게 V자 곡선 가기는 어렵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박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매집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탁구공을
위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멈출 때 그냥 한 번에 딱 멈추지 않고 통통통통 튀잖아요. 네. 통통 그 과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바닥을 탐색하는 그러면 바닥을 탐색한다는 것은 앞으로 바닥이 탐색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요. 역시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그 자금이 들어오려면 금리 인하가 되든지 뭔가 금리 부분에 좀 해결이 되면 매크로에서 해결이 되면 주식시장에 돈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기 위한 어떤 전초전 작업이라고 박스권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시장이 박스권이 아니었던 적이 더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이전에도 긴 박스권 장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 장세를 어떤 자세로 좀 임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 과거에는 뭐 오죽했으면 우리가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때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PR 밴드 11배 밑으로, 그 PBR 0.8배 밑으로 왔을 때 그때는 저렴한 가격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그 정도로 매매를 습관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 궁금한 게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코로나 때는 갑자기 급등이 나왔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라는 것은 돌발적인 변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돌발적인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그 하락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돈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술주라고 하는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군들이 돈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 천천히 빠졌고 그것이 이제 기간적으로 길어지는 과정들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리면서 박스권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라는 거죠. 이제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 내지 아니면 내년에는 인하까지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경제 지표상으로 글로벌적인 부분은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역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를 봐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못 가는 이유는 과거 같았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이었다고 봤을 때 네. 중국의 호재가 있어도 국내 증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히 낮아져 버렸고 대신에 지금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부진한 나라 중에 한 군데가 또 미국입니다. 결국 미국이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나라를 또 찾아본다면 유럽이에요. 자, 유럽은 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결국 유럽에서는 소비주들이 잘 가거든요. 그 네. 소비주들이 잘 가는 이유는 결국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가는 거죠. 그런 의미를 또 찾아본다면 결국 지금 대만 가권지수도 신고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고 니케이도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볼 때도 국내 증시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결국 박스권까지만 올라왔지만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바닥권역을 확인하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2,200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500 정도까지 올라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꽤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6월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볼 것이냐 필요한 전략들을 한번 세 분께 들어보고 싶은데 최 대표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6월 달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1차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FOMC 회의를 좀 보신 다음에 일단 뭐 관련해서 이제 금리 동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이제 휴가철도 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을 좀 주도할 섹터 항상 이제 시장은 대장을 만들고 좀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조금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이슈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는 굉장히 좀 일시적인 부분이고 매번 뭐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사실 금리적인 측면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실 금리 인하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금리적인 측면도 그다지 크게 고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를 보실 때는 아마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많이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매수를 해 놓으셨을 텐데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좀 사실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호재 자체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대외적인 환경에 좀 기대지 말자가 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대형보다는 좀 중소형 코스닥 쪽을 네. 좀 집중해서 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 대표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경환체 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지표의 부진, 그리고 고환율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체감 물가의 상승, 요 세 가지가 후반기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네. 우선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는 것은 결국 상승하는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현재 환율이 약세 구간을 접어들고 있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 말인즉슨 이제 수입 물가가 대단히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보면 수출 물가가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종목으로 고를 때도 수출주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후반기에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상당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이 음식료 업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연 3주 정도 음식료 업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심지어 몇몇 종목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음식료 업종의 신고가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체감 물가가 대단히 올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곡물 가격은 빠져버렸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음식료 가격은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마진이 최대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체감 물가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수출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 안에서도 이렇게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또는 국내에 이제 체감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마진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을 좀 더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고환율 언급을 해주셨는데 환율이 계속 높은 거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과거에는 1,200원대를 기준으로 그 위로는 이제 워낙 약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300원 위로 올라가도 지금 현재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하지만 지금 환율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후반기에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에 대한 금리 역전차가 1.5% 가까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올해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환율에 대한 밴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워낙 약세 구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엔 수출주에 대한 워낙 약세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후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박 대표님 6월 이후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아까 한 차례 고비가 남아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저는 한 12년 전인데 제가 그때 개인 투자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AAA 등급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등급을 이제 낮춰서 AA 플러스로 낮췄단 말이에요. 강등을 했는데 물론 부채 한도가 이제 협상이 되고 나서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하한가가 마이너스 15%였어요. 지금은 30%지만 예. 거의 시장의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를 가는데 그게 하루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틀, 3일,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끔찍하게 지수가 20% 넘게 빠진 지수가요. 며칠 만에 20% 넘게 빠지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희한하게 비슷한 게 한 가지가, 저는 이제 개인 투자사 시절에 좀 무식하게 매매하던 경향이 있어서 네. 그때 당시 XM이라는 종목을 좀
몰빵을 해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난 무슨 운이 이렇게 좋은가. 왜냐면 모든 종목이 한가 가는데 SM만 한가를 안 가고 너무 주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2천 몇백 개 종목 중에서 하나였던 거죠. 난 되게 운이 좋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도 공교롭게 엔터주가 또 굉장히 좋아요. 시세가. 예. 뭔가 나는 그때 기억이 나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부채한도 협상은 되는 건 맞지만 계속 실랑이는 할 겁니다. 해준다 했다 안 해준다 했다 굉장히 실갱이를 할 거고 그 기억으로 인하면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강등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이번에 CDS 프리미엄이 미국이 굉장히 부채 이 규모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급등했는데 이 세 개의 신용평가사가 있잖아요. 뭐 스탠다드 포어스가 있고 또 무디스가 있고 피치가 있는데 이 평가사에서 미국이란 나라를요 더 평가를 할 때 강등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것만 넘어서면은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환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이상민 대표님 말씀하셔서 제가 환율을 좀 봤더니 위에나 아시아 주요국에서 위에나가 있고 또 엔화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주요국을 꼽아서 이제 우리 원화까지 환율을 좀 보면요. 예. 달러 대비 제일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게 지금 원화거든요. 오히려 위에나나 뭐 지금 엔화보다도 지금 더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환율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많이 올라가는 수준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아까도 이제 맥락이 비슷해요. 일본이 여러분들 배 아플 정도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점핑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니케이 지수가. 이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워낙에 저평가 상태에 오랫동안 있었기도 했지만 어떤 이런 미국의 뭔가 스크래치가 나는 이런 것에 대한 큰 자금들이요. 일단 미국 시장에 에서 좀 나와서 일본 시장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인사이트이거든요. 네.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서 정말 6월 초만 6월 뭐 1일부터 해서 6월 2주만 무난하게 넘기신다면 굉장히 괜찮은 매매, 괜찮은 수익률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안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묘하게 좀 그 진짜 신뢰할 만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래요? 예, 음모론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조심해야겠죠. 예, 당연히.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와운의 그 파트너님들 보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전에 하모봉 대표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고수들이 볼 때는 지금 장세가 수익 내기 오히려 더 좋은 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자동차 들고 있으면 다 수익 났죠. 네. 그리고 엔터주 들고 또 다 수익 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동차주하고 엔터주의 공통점은 결국 원화 약세, 수출, 그리고 새로운 매출, 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읽고 최근에는 이제 TV를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시장도 보면 크게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졌지만 거기 안에서도 보면 사료 관련주들 또는 음식료, 그러니까 결국에 눈에 보이는 종목군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뻔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지난주 이슈됐던 게 이번 주 다시 한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생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도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 종목군들이 또 한 번 시세가 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만 조금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장기 투자가 대단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셀트리온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지만 지금 두 달 정도 상승 흐름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빨리 오르는 종목 엄청 빨리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종목도 물론 30%는 올랐는데 만족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빨리 오르는 종목은 눈에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 이제 조바심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본인만의 원칙 매매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사면 다른 게 오르고 네, 그걸 따라 맞습니다. 사면 또 네. 다른 게 오르고 그러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랑 똑같은 건데 예. 숨바꼭질도 아니고. 우리가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난 다음에 6번이다. 그럼 앞에 5명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기다리면 6번 되거든요. 그럼 6번인데 지금 급하니까 딴 은행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는 연간이 14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13명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거 그럼 다시 아까 그 은행 가야지. 본인 경험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약간. 네. 또 다시 그 은행 가면 또 20몇 번으로 또 늘려져 있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번호표 뽑고 난 다음에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좀 차분하게 기다려볼 네, 때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수들의 이 투자 포인트들 같이 한번 전망을 해보죠.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들었던 건 이 사료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료주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이 이슈 때문일까요, 최 대표님? 네, 일단은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사료주 움직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뭐 흑해 곡물협정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던 게 사실 저번 달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는데 차트가 이제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간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움직임은 체크하시되 섣불리 매매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절하게 내가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이성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보에 대해서 아까 뭐 뉴스 나오고서는 팍 뜨고 다른 것들은 또 못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캐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들어가 볼만 하지만 뒤늦게 따라간다면 등락을 조금 이겨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뭐 바닥에서 깔아두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흑해 곡물협정 관련돼서 이슈도 있지만 이제 엘니뇨 관련해서도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곡물 오늘 육류라든지 뭐 수산 이쪽도 좀 움직였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좀 확장을 시켜서 딱 곡물만 보시기보다는 오늘 농업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거든요. 예. 일단 그런 부분까지 좀 파생시켜서 통체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재건 관련해서도 묶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떤 재료로 움직일지 모른다. 좀 열어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량 위기 같은 거랑 맞물려서 곡물 사료주들 많이 상승을 하는 느낌인데 또 들어보면은 이런 그 식량 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곡물가가 올라도 실제 이런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테마는 좀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까 우리 최충성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빠질 것 같은데 빠지지 않고 뭔가 이거 또 안 오르겠지는 또 오르고 이거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게 저는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누군가 이 종목들, 이 테마 쪽에 강하게 지금 뭐 세력이라고 말하면 세력 큰 손들이 좀 뭔가 주가를 계속 만들고 매집을 하고 있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매집을 해놓고 언제 그러면 이 종목 주가를 확실하게 더 크게 점핑해서 날릴 거냐, 뭔가 롤링이 나올 거냐라고 보면은 아까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해서 협정이 되긴 했는데 이게 저도 이 스케줄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네. 보니까 이 뭐 협정이 돼가지고 한 2, 3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 2달간 유예했다는 거예요. 두 네.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후에 협상이 또 남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를 다룰 때 가장 좋은 거는 스케줄이 끝나지 않고 기대감을 계속 갖는 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히려 재료가 호재군요. 호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질질 끌고 있는 이 상황.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이 현상이 날 건데 그럼 또 7월, 8월쯤 갔을 때 뭔가 지금 기후 현상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에 뭔가 이상 변이 현상이 올 거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 또 발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어떤 재료가 될 것이냐를 논하지 말고 그게 어려워요. 이걸로 올라갈 것이다. 저런 걸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이 종목의 수급 상황을 잘 체크하면 누군가 이거를 잘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면 누군가 힘이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재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6월장에 잘하면 반짝 상승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냥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곡물 사료주 접근하는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본인이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료주라든지 또는 이제 곡물 관련해서 밀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료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옥수수와 대두를 섞어서 쓰거든요. 네. 옥수수 가격도 오히려 빠졌습니다. 대두 가격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료 관련주가 오르고 그리고 밀 관련주도 오르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마진폭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이쪽은 이제 테마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문자로 스팸 문자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 다 요즘 사료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이거를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막 이런 문자를 보면서 내가 조바심을 느껴가지고 그럼 지금이라도 나 한번 해볼까? 내일이라도 해볼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또 마이너스 손이 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사면 또 빠집니다.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산다. 그런데 대신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음식료가 있죠. 아니면 과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올 수 있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군은 뭐가 있을까를 좀 더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정말 곡물 관련주를 하고 싶다. 그럼 그 곡물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은 설탕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설탕 관련주를 한번 사볼까? 이것은 뭔가에 대한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식에 대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무작정 이제 수급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막 오른다 해서 그럼 내가 거기를 보고 카카오방에서 사라고 하던데 쫓아가서 또 물려버리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원칙 매매에 좀 벗어나는 부분이라 보고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조바심을 일단 안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에 대한 팩트가 있는 종목군 위주로 본다면 저는 곡물 관련주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음식료 관련으로 보는 것도 차라리 하나의 차선책이 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매매를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렇다면 박스권 증시 속에서 우리 고수들이 눈여겨보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상로 대표님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주를 꺼내 드셨네요. 네, 뭐 지금 흐름 자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에 그 대기업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친구와는 헤어져야 할 시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할 시기다. 네. 여기서 나오는 오래된 친구는 중국입니다. 새로운 친구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와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미련을 계속 두지 말자는 거고 새로운 친구, 미국과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랠리를 이어왔는데 그 랠리를 이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시장이 확장된다는 기대감이었어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확장된다는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차라는 것은 단순 EV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HEV,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미국 내에서에 대한 현대차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2010년도부터 진출을 해서 현재까지 조지아, 엘라바마 그 85번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제 공장 발전을 해왔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실적 보니까 PR 밴드가 약 2배, 3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저렴한데 그리고 자동차는 많이 팔린다는데 1월부터 4월 달까지 보니까 232억 달러 팔았다는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는데 네. 최근에 딱 보니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3배 오르고 적게 오른 종목은 한 100%씩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랐다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이 적게는 800%, 많게는 1000%, 더 많게는 2000%, 3000% 올라왔거든요. 7년의 랠리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거고 우리 앞서 이제 박윤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가 소멸되지 않은 것들은 훨씬 더 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지아 공장에 대한 완공이 언제냐? 2015년, 2025년, 2026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IRA 관련된 미국 내에서에 대한 발전 방향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감안한다면 그때마다 이런 자동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부진할 때는 좀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주들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차가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이달 들어서도 계속 잘 팔리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환율도 계속 도와주고 있고 말이죠. 여기서 짚어볼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이런 시대가 전기차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가에 좀 감점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계속 잘 팔리겠느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금리가 지금처럼 높다 그러면 소비도 언젠가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과 생산량의 절반, 딱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개화기를 나타내는 곳은 어디냐는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남아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동남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확장시키고 있고, 네. 삼성 SDI가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또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런 2차 전지 기업들도 이 시대적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구가 많은 곳들, 그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상당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에 전기차가 팔린다, 팔리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팔린다고 팔리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발전 방향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럼 앞으로도 중국이 점유율 50%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까지는 치고 나갔었기 때문에 점유율 5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지, 앞으로 그러면 유럽 시장이 좀 더 커지고 미국 시장이 커지고 동남아 시장이 커진다고 감안했을 때는 중국에 있는 점유율 50%는 점점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현대차라는 기아차에 대한 기회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감안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많이 팔립니다. 곧장 전기차가 팔리지는 않지만 그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성장성에 대한 기반을 두고 본다면 지금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조금만 더 짧게 해주시면 더 많은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부품 같은 게 확실히 좀 적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부품주도 한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부품주 뭐 좀 옥석 가리기 잘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부품주를 고를 때 딱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지아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 두 번째는 전장 부품을 판매하고 있느냐, 생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장 부품이라는 건 결국 전기차 부품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제네시스 시리즈의 모델이 납품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양 모델에 들어가줘야지만 마진 폭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포드가 이번에 발표했던 것이 연 6% 이상에 대한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차가 마진율이 얼마나 9%예요. 기아차가 10%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고사양 모델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부품들을 좀 더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해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몇 가지 기업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일단은 최근에 급등 나왔던 것이 아진산업. 근데 아진산업을 저희가 2주 전에도 했었거든요. 네. 85번 고속도로 끼고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네. 그게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진 USA, 하나가 우신 US인데 하나가 조지아에 있고 하나가 엘라바마에 있어요.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현이야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헤드라이트 기업 SL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부품주들 안에서도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통점만 찾아보면 충분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신다면 아직도 저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지말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네. 현대차냐 기아냐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거든요. 네. 두 회사를 고를 때 뭐 어떤 점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은지 요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현대차를 써야겠죠. 현대차가 낫습니까? 네네. 과거까지는 기아차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차가 SUV 시리즈가 미국에서 판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국 내에서도 제네시스 시리즈가 많이 팔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국내 차를 고를 때 가성비를 따졌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차량을 고를 때 고급스러운 차들을 고른다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유튜브에서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 한국 차 샀다고 해서 영상을 인증샷 찍는 영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네시스 시리즈 사고 난 다음에 오 마이 갓 이런 영상도 엄청 많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연기하신 거예요? 네. 한국 차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그 정도의 퀄리티에 대한 기반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08년도에 우리가 기아차가 별명이 기아 차미네이터였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의 별명이 현대 차미네이터였습니다. 지금은 딱 그 시절에 쉬지 않고 간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는데 지금도 그 별명이 어울리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다. 그렇죠. 그래서 기아 차미네이터보다 현대 차미네이터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네. 현대 차미네이터가 더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 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저는 좀 탄력성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네. 매매할 때는 좀 이렇게 텀을 두고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현대차가 좋고 조금은 유동적인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박 대표님 좀 쪽을 좀 여쭤볼게요. AI 섹터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6월에 이제 AI 관련해서 중요한 뭐 이벤트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오늘 종목을 6월 달에 좀 유망한 종목 이야기를 하시길래 스케줄을 좀 이렇게 뒤적여 봤더니 두 가지 이제 스케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로봇과 AI, 이 지능형 로봇과 AI는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테마에 해당되는 스케줄이 두 개가 나란히 6월장에 좀 예상이 지금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픈 AI, 챗 GPT 개발사로 유명한 회사죠. 오픈 AI 이제 회장인 샘 올트먼이 한국에 이제 6월 9일날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와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어떤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고 또 이런 쪽에 우리 좀 개화가 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뭔가 발돋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미국이 지금 뭐 MS라든지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점핑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라든지 네. 월가도 지금 여기서 환호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한 가지 이제 6월 9일날 샘 올트먼 오픈 AI 회장이 방문하는 거. 이거랑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봇인데 이거 좀 약간 후반기에 뭐 스케줄이 좀 잡혀 있긴 합니다만 네. 로봇 관련해서 스마트테크 코리아 로봇 테크 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코엑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6월 28일날 개최를 하는데 상당히 멋진 그 4차 산업에 정말 뭔가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스마트 로봇의 그 핵심 기술을 선보이는 비즈니스 전시회라고 하는데 뭐 물류 배송, 서비스, 뭐 교육 이런 군사까지 다 뭐 이런 것까지 아우를 뿐만이 아니라 협동 로봇, 여러분들 뭐 협동 로봇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제조 뭐 이렇게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뭐 제조하는 조립용 로봇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이제 머리를 지능형 로봇이라고 해서 진짜 인베디드 관련 뭐 비전 시스템, 시뮬레이션, 클라우드 AI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네. 이거 진짜 한번 가서 눈으로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IPO 시장에서 올해 이 종목 이거 굉장히 핫할 거다라고 다들 손꼽아 원래 이제 소문난 자체 먹을 거 없다는 얘기는 있지만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이거 IPO 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점점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1월장, 2월장에 굉장히 AI 종목들 강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 나와서 다시 조금 올라가는 머리를 좀 들어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물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6월이 아마 AI나 로봇 쪽에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말씀해 주신 건데 AI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좀 많아요.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이 아까 우리 이상무 대표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한 종목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드는데 인베디드 쪽에 최강자 회사입니다. 원래 한컴 MDS였는데 이름이 사명이 네. MDS 테크로 이름이 바뀐 MDS 테크입니다.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뭐 현대 자동차나 뭐 현대 자동차 계열이나 만도 이런 자동차 회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고 방산 쪽에 하나그룹에 또 LIG X1이라든지 또 카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너무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꼭 관련이 돼 있는 회사를 하나 꼽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되는 공식 파트너사인 MDS 테크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아직 반영이 엔비디아만큼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지금 좀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로봇주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 로봇주요. 네. 저는 T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T 로보틱스요. 네, 그리고 꼽고 싶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오늘 나와서 공교롭게도 좀 작은 종목을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혹시 ETF 구성 종목 중에 로봇 ETF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만들어진 ETF가 있어요. 상장되었는데 그 안에 구성 종목을 보시면 좀 약간 생각보다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좀 가장 좀 시가총액이 크면서 그래도 좀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현대오토에버 네. 또는 아직 상장 안 됐으니까 그냥 두산, 지주사 두산 이 정도 종목들도 로봇이지만 좀 대형주지만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면 지금 탄력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대표님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바이오 빠르게 주목해봐라.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일단 시장에 좀 호재가 없다면 개별 이슈를 좀 봐야 되고 저도 스케줄을 좀 뒤적거려 보니까 네. 이제 학회 관련돼서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 4월 달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장을 좀 본다면 굉장히 좀 탐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주도 섹터의 좀 전제는 시장을 좀 장악할 만한 섹터가 무엇인가를 보시면 좋은데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동차 부품이나 AI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같이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감사 시즌 끝나고 원래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세력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데 네. 이제 SG증권 관련돼서 또 이슈도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저조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사실 힘을 크게 받는 거는 코로나19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다들 올라갈 때 힘을 강하게 받는데 지금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힘이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6월에 뭐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학회, 임상종합 학회, 3대 학회로 좀 불리우는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11월 달에도 예정이 돼 있고 사실 7, 8월 달 빼고는 올해 이제 학회 일정이 굉장히 빼곡하게 그런 차 있는 상황이고 예. 2분기에 특히 이제 임상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항상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좀 지켜보실 때 밸류가 고평가되어 있고 그런 거품이 많이 껴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 예.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코가 있고 뭐 이미 4월에 있었던 네. AACR이 있고요. 지금 남은 게 또 유럽 종양 학회가 있고 이렇게 네. 세계 3대 학회가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학회가 어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단 종합학회, 미국이랑 이제 유럽 학회 지금 나오는 이 학회들을 아스코랑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라는 게 사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임상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바이오를? 사실 바이오를 이제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불안정하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나오는 일정들은 사실 뻔한데 시기적으로 딱 뭐 제조하는 것처럼 뭐 몇 월 며칠부터 판매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버텨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 사실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으신데 일단 지금은 바닥권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 연구를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경주마 이 대표 기수분들 대화 중에 아주 유의미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선택하셨다면
스스로를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운의 파트너들과 함께 박스권 증시 돌파 전략을 주제로 한 특집 경주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2023년 5월에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 아쉬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시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에는 최충성 파트너, 저녁 8시 40분에는 이경락 파트너, 밤 9시에는 김동엽 파트너가, 밤 10시에는 강정원, 한옥석 파트너, 밤 11시 40분과 50분에는 각각 안인기, 양태원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유익한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와운의 대표 파트너가 직접 선정한 6월 핵심 유망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이지만 날씨만큼이나 우리 시장에 더 따뜻한 소식이 들리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박나윤이었습니다.